이탈리아의 기술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오치를 본 순간 제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공방을 부쉈지만 한국 땅이 품은 천년의 향기는 절대 없애지 못해요. 스트라디바리우스보다 위대한 소리. 저를 살린 건 한국의 자연이자 위대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대패가 붉은 소나무의 속살을 얇게 벗겨내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마치 비단이 스치는 듯한 그 섬세한 마찰음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자장가와도 같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해발 700m 고지에 자리 잡은 우리 한옥 작업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짙은 송진, 냄새와 오칠 특유의 달큰하고 알싸한 향기가 감돕니다. 저는 방금 쪄낸 옥수수와 감자가 담긴 소쿠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갑니다. 저만 치서 제 남편 태석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거대한 대들보를 다듬고 있습니다. 그의 등 근육이 꿈틀거릴 때마다 튀어오르는 나무 톱밥들이 햇살을 받아 금가루처럼 반짝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를 흉내낸다며 장난감 망치를 두드리는 5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산비둘기 울음소리와 섞여 청명한 하늘로 퍼져나갑니다. 제 이름은 이자벨라. 이탈리아 베로나의 유서 깊은 현악기 수리 가문에서 태어나 한때는 신의 손을 가진 보건가라 불리며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영혼을 되살리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강원도 산골 마을 고집불통 대목장의 아내이자 5 아이의 엄마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에게 이서방네댁이라 불리는 억척스러운 아줌마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죠?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당신은 영원히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여자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 낯선 땅에서 이토록 시끄럽고 벅찬 생명의 기적을 일구어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나무의 결처럼 굴곡진 제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고목 같았던 제 가슴에 새순을 틔워준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구독자님께 큰 행운을 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 인생의 겨울은 이탈리아 베로나의 화려한 공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로나의 11월은 유난히 습하고 으스스했습니다. 아디제 강에서 피어오른 물 한 개가 도시 전체를 회색빛으로 물들이던 날, 저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진료실의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섞인 묘한 라텍스 장갑 냄새가 났고, 의사의 책상 위에 놓인 가습기에서는 쉬익 하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트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이 제게 닥쳐올 불행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자벨라 씨, 유감스럽지만 난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조기 폐경입니다. 의학적으로 임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 그 단어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제 고막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당시 저는 29세였고 제 뱃속은 텅 비어버린 첼로의 공명통처럼 공허했습니다. 선생님, 수술은요? 호르몬 치료라도 하면. 제 목소리는 첼로의 끊어진 현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불에 타버린 악기는 다시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의 몸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온기를 잃었습니다. 입양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을 나섰을 때 베로나의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젖은 보도블록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뜨거워진 제 뺨을 때리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자 마르코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포도 농장을 크게 하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아이들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주말이면 조카들을 무등 태우고 포도밭을 뛰어다니던 그의 환한 미소가 떠올라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르코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즐겨 찾던 단골 레스토랑,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테이블 위에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의 스템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코, 우리 헤어져. 마르코는 와인을 마시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벨라? 결혼식이 코앞인데.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의사가 그랬어. 내 몸은 죽은 나무래.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당 안의 웅성거림과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마르코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벨라,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다른 병원에도 가보자. 아니, 이미 3 군데나 다녀왔어. 결과는 똑같아. 당신 장남이잖아.
당신 부모님이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알잖아. 나는 당신의 대를 끊는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아. 마르코는 끝내 저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잔인한 긍정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식어버린 파스타에서는 비릿한 올리브유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속을 개워냈습니다. 위액과 함께 제 영혼까지 쏟아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공방에 틀어박혀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부서진 바이올린의 파편을 맞추고 끊어진 현을 갈아 끼우며 제 부서진 인생도 수리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끔찍한 공허함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 자궁이 위치한 아랫배가 시리도록 차가워서 한여름에도 전기장판을 켜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새벽,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 한국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년을 견디는 나무 대목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다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계 톱 대신 투박한 낫과 대패로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무를 어루만지며 하는 말이 자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나무는 죽어서 베어지는 게 아닙니다. 집이 되어 다시 사는 겁니다. 뒤틀리고 갈라진 나무라도 그 결을 잘 읽어섰으면 천년을 버티는 기둥이 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나무는 없어요. 뒤틀린 나무, 갈라진 나무. 그 말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버림받은 나 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나도 저 남자의 손을 거치면 다시 집이 되어 살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이끌림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곳에 가야 한다. 저 나무 냄새를 맡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다음 날 바로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만류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배낭 하나에 짐을 챙겨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의 여름은 습하고 뜨거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시외버스로 갈아타고 마지막에는 덜컹거리는 마을 버스를 타고 강원도 산골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젖은 흙내음,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 그리고 산바람에 실려오는 짙은 소나무 향기. 그것은 베로나의 오래된 건물이 풍기던 곰팡이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생명력이 요동치는 원초적인 향기였습니다. 저는 땀으로 젖은 지도를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한참 걷다 보니 드디어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웅장한 기와 지붕 아래 수북이 쌓인 목재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묵묵히 대패질을 하고 있는 남자. 태석 씨였습니다. 그는 상의를 벗은 채 구릿빛 등을 드러내고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등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땀방울이 길을 만들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자 그가 대패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숲속의 매미 소리가 뚝 그친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외국 여자가 산골짜기까지 찾아온 것이 의아할 법도 한데 그는 별다른 내색 없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은 베이스 첼로의 현 울림 같았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나무를 배우고 싶어요.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저도 고치고 싶어요. 제 마음을. 문법도 맞지 않는 엉터리 한국어였지만 그는 제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곳 없으면 저기 사랑채에서 지내요. 밥값은 일로 받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 그가 기상하는 시간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톱밥을 쓸어 담고 나무를 나르고 그가 시키는 허드렛 일을 도맡았습니다. 바이올린을 다루던 제 섬세한 손가락은 금세 나무가시에 찔리고 물집이 잡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고될수록 머릿속을 맴돌던 죽음의 그림자는 옅어졌습니다. 태석 씨는 말수가 적은 남자였습니다. 하루 종일 나무와 씨름하느라 저와 눈을 맞추는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제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었고 밤늦게까지 나무 깎는 연습을 하는 제 등 뒤에 말없이 모기향을 피워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작업장의 나무들이 웅웅거리며 울었습니다. 저는 무서움에 떨며 사랑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태석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젖은 머리를 털며 투박한 손으로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산이라 밤 공기가 찹니다. 이거 마시고 자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 손등에 닿는 순간 억눌러왔던 서름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숭늉 그릇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망가졌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여자로서 끝났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나한테 잘해줘요? 나 같은 건 그냥 쓰레기 나무 조각인데.
서툰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제 절규를 그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제 어깨를 그가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자벨라 씨, 나무는 옹이가 박힌 자리가 제일 단단합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제일 귀한 도장이 되는 법이에요.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이제 막 단단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입니다. 나한테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껍데기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나무의 결이 좋단 말입니다. 그의 투박한 고백은 그 어떤 이탈리아 남자의 세레나데보다 로맨틱했습니다. 옹이가 박힌 자리가 가장 단단하다는 말, 그 말이 제 얼어붙은 자궁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작업장 마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이라곤 마을 어르신들과 동네 강아지 몇 마리가 전부였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신혼생활은 소박하지만 충만했습니다. 아침이면 된장찌개 끓는 냄새에 눈을 뜨고 낮에는 함께 나무를 깎고 밤이면 쏟아지는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을 살려 전통 악기 복원 기술에 오치를 접목하는 연구를 시작했고 태석 씨는 그런 저를 위해 최고급 참중나무를 구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완벽한 이음새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작업장에서 샌딩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이 일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점심에 먹은 열무 비빔밥이 체했나 싶어 소화제를 먹으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탁 치셨습니다. 아가, 얼굴색이 묘하다. 병원 가보자. 에이, 어머니. 그냥 더위 먹은 거예요. 아니야, 내 눈은 못 속인다. 얼른 가보자.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읍내 의원을 찾았습니다. 낡은 초음파 기계 앞에 누웠을 때 3년 전 베로나 대학병원의 악몽이 떠올라 몸이 굳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뱉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8주네요. 네. 선생님, 저는 불임 판정을 받았는데요.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의사 선생님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볼륨을 키웠습니다. 진료실 안에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그것은 마치 기차 바퀴가 레일을 달리는 듯한 작지만 힘찬 생명의 질주 소리였습니다. 이게 아기 심장 소리예요. 아주 건강하게 잘 뛰고 있네. 한국 공기가 좋은가 봐요.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되네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베로나의 최고 의료진도 포기했던 제 몸이 한국의 산골짜기에서 생명을 틔운 것입니다. 태석 씨가 나무를 다듬듯 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준 덕분일까요? 아니면 매일 마신 맑은 물과 맑은 공기가 죽어있던 세포를 깨운 것일까요?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태석 씨는 초음파 사진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무뚝뚝하던 경상도 남자가 내 아기, 내 새끼 하며 제 배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모습에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하늘이를 낳고 연이어 둘째, 셋째, 그리고 쌍둥이까지. 마치 봇물 터지듯 아이들이 들어섰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닫혀있던 댐이 한번 열리더니 아주 홍수가 났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다산의 여왕, 유럽에서 온 삼신할매라고 불렀습니다. 6남매의 엄마가 된 지금 제 하루는 전쟁터이자 천국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6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틈틈이 공방에 나가 악기를 수리하고 저녁이면 흑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아이들을 씻기느라 허리가 휜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단함이 사무치게 좋습니다. 아이들의 땀 냄새, 남편의 톱밥 냄새, 그리고 밥 짓는 냄새가 섞인 우리 집의 공기는 세상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향기롭습니다. 지금 저는 작업장 평상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당에서는 태석 씨가 아이들에게 대패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막내딸이 제 아빠의 코를 잡고 흔들며 까르르 웃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 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을 쥐고 있는 것처럼 불안할 정도로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한국의 가을 햇살은 따사롭고 바람은 시원하게 땀을 식혀줍니다. 뒷산에서 들려오는 뻐꾸기 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평화롭게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시련이 저 산 너머에서 검은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우리 마을 어귀로 들어왔습니다. 시골 흙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번쩍거리는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수행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구두는 흙 하나 묻지 않은 채 반짝였고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우리 공방을 손가락질하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습니다. 남편 태석 씨가 일을 멈추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휙 불어와 마당에 널린 톱밥들을 회오리처럼 말아올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10년 전 베로나의 병원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공기가 다시금 제 목덜미를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거만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KS 악기사 전략기획본부장 김철민. 서울의 거대 악기 기업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짙은 담배 냄새와 함께 비릿한 돈 냄새가 풍겼습니다. 여기가 그 이자벨라 시댁입니까? 소문 듣고 왔습니다. 우리 회사가 당신 기술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말이죠.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와 아이들의 미래까지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보건가로서의 칼을 뽑아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석 씨가 묵묵히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볼 일 없으니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기술 같은 거 안 팝니다. 김 본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말로 할 때 들으시죠.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시골 양반들이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그가 내뿜은 매캐한 담배 연기가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마당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려는 것처럼 마당 한 구석에 쌓아둔 장작더미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툭, 투둑. 흙냄새가 짙어집니다. 저는 남편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곧 비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 곁에는 천년을 견디는 기둥 같은 남편과 희망이라는 이름의 5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바람이 거세집니다.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검은 세단이 흙탕물을 튀기며 사라진 뒤에도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는 오랫동안 마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폐부 깊숙이 박힌 가시처럼 말이죠. 남편 태석 씨는 차가 사라진 쪽을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김 본부장의 명함을 주워 구겨버렸습니다. 걱정 마라 벨라. 저런 장사꾼들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다. 우리 나무는 우리가 지킨다. 남편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제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가장이 느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 마루에 앉아 늦게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고 천둥 소리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기와 지붕을 때렸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의 몸에서 나는 톱밥 냄새와 땀 냄새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방문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보란듯이 더 열심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한국의 전통 오칠 기법을 서양 현악기에 접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배운 바니시 기법과 태석 씨가 30년을 연구한 정제된 오칠이 만났을 때 기적 같은 소리가 탄생했습니다. 일반적인 리스칠이 나무의 숨구멍을 막아 소리를 가두는 반면 오칠은 나무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나무가 스스로 숨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바이올린의 울림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진동했고 그 소리는 깊고 그윽하면서도 청아한 한국의 종소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의 유명 음대 교수님이 직접 찾아와 연주해보고는 눈물을 흘리셨고 유럽의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한국 산골의 괴짜 부부가 만드는 기적의 악기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통장에는 우리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숫자가 찍혔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을 만들고 낡은 트럭도 바꿨습니다. 마을 잔치도 열어 동네 어르신들에게 고기도 대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아니, 순조로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녀석은 불행보다 발이 느린 모양입니다. KS 악기사의 김 본부장이 다녀가고 한 달쯤 지났을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소문이었습니다. 읍내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는데 평소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던 반찬 가게 할머니가 제 눈을 피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이소박이 좀 주세요. 제가 살갑게 말을 걸었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파만 다듬으셨습니다. 옆에 있던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들리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의 기술 훔쳐다가 돈방석 앉으니까 세상이 우습지?
외국년이라 그런가 아주 낯짝이 두꺼워. 네? 그게 무슨?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식간에 시장통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 눈빛들은 더 이상 다정한 이웃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경멸과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적개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읍내에는 이상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악기 복원 기술을 훔쳐 도망친 범죄자이며 우리 부부가 만든 악기는 싸구려 중국산 나무에 화학 약품을 발라 사기를 치는 가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서툰 한국어 해명을 비웃었습니다. 원래 도둑이 제발 저리는 법이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서울 큰 회사에서 다 조사해서 밝혔다는데? 서울 큰 회사. KS 악기사였습니다. 그들이 읍내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돌며 노인들에게 영양제와 선물을 돌리고 교묘하게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순박한 시골 어르신들은 대기업 간부의 번지르르한 말과 선물, 공세에 넘어가 10년을 함께 산 우리보다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억울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었지만 언어의 장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남편 태석 씨가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마을 회관으로 달려갔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태석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어떻게 조강지쳐 버리고 데려온 외국 여자 말만 믿고 고향 사람들을 속이냐? 어릴 적부터 남편을 지켜봐 온 이장님의 그 한마디는 남편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깡소주를 마시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괴롭힘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밤이면 정체불명의 오토바이들이 작업장 주위를 굉음을 내며 맴돌다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마당에 죽은 쥐나 쓰레기가 던져져 있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울음을 터뜨리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너네 엄마 도둑이라며 너네 아빠 사기꾼이라며 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 때문에 못난 엄마 때문에 아이들까지 상처를 받는구나. 차라리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갈까? 수백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나무를 깎는 남편의 구분 등을 볼 때마다 엄마 울지 말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버티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우리가 떳떳한데 뭐가 무서워. 저는 더욱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 우편 하나를 건네주고 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난생 처음 보는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소장 한 뭉치가 나왔습니다.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청구 금액은 30억 원. 30억.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기가 찼습니다. KS 악기사가 3년 전에 이미 다공성 목재 코팅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오칠 기법이 그들의 특허를 명백히 침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공방에 있는 땅과 집이 국유지를 무단 점거한 불법 건축물이라며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태석 씨네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고 오칠은 한국 전통기술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특허 침해가 돼요?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만나는 변호사마다 고개를 저었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KS그룹입니다. 국내 최대 로펌을 끼고 있는데 일개 개인 공방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게다가 특허라는 게 먼저 등록한 놈이 임자라. 승산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합의하시죠. 합의. 그것은 곧 항복을 의미했습니다. KS 측이 제시한 합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고 공방을 비우고 떠나는 것. 대신 소송은 취하해주고 위로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 그리고 제 영혼이 담긴 기술을 고작 1억 원에 뺏어가겠다는 도둑놈 신보였습니다. 남편은 핏기 없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벨라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내가 무식해서 널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여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공방으로 들어오는 모든 주문이 끊겼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는 악플이 도배되었고 예약했던 고객들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거래마저 정지되었습니다. 가압류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당장 아이들 분유 살 돈도 쌀 돈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도와 전기가 끊기겠다는 독촉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산속의 외딴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교묘한 법망, 그리고 이웃들의 냉대 속에 철저히 갇혀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 한 보시기와 찬밥 덩어리가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배고프다고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굴삭기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용역 깡패들을 태운 트럭과 굴삭기가 좁은 산길을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것은 김철민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마치 점령군 사령관처럼 소리쳤습니다. 법원 명령 집행합니다. 이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고 여기 있는 모든 자재는 특허 침해 물품으로 압류합니다. 당장 비키세요. 검은 조끼를 입은 용역 수십 명이 쇠망치를 들고 마당으로 난입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보 막아요. 남편이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남편을 에워싸고 밀치고 밟았습니다. 남편은 흙바닥에 처박혀 신음하면서도 기어가 김 본부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집입니다. 100년 된 나무들이에요. 제발 부수지 마세요. 하지만 김 본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남편의 손을 구둣발로 지시겼습니다. 아, 더럽게 질척거리네. 야, 뭐해? 싹 다 밀어버려. 쾅, 쨍그랑. 굉음과 함께 굴삭기의 삼날이 우리 사랑채의 기둥을 찍었습니다. 기와장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용역들은 쇠망치로 마당에 널린 건조 중인 목재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새 다듬고 칠했던 바이올린들이 태석 씨가 10년을 말린 귀한 소나무들이 비명 같은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마. 안 돼. 그거 우리 아빠가 만든 거야. 첫째. 하늘이가 울며불며 뛰쳐나가려 하자 저는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튀어오르는 나무 파편이 제 등과 팔을 때렸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포와 분노만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란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고소하다는 듯 낄낄거리기도 했습니다. 저거 봐, 결국 망했네. 외국년 데려올 때부터 알아봤어.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쇠망치보다 더 아프게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의 정인가요? 이것이 제가 뼈를 묻겠다고 다짐했던 제2의 고향인가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도 꿈도 사람에 대한 믿음도. 먼지 구름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김 본부장이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파괴된 공방의 잔해를 담배꽁초 비벼 끄듯 밟았습니다. 이자벨라 씨라고 했나? 한국말 잘한다면서? 잘 들어요. 지금이라도 사인하면 1억은 챙겨줄게. 애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파스타나 팔면서 살라고. 주제넘게 예술가 흉내 내지 말고.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가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썩은 돈 냄새이자 타락한 인간성의 냄새였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아이를 힐끗 보더니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애들도 많은데 길바닥에 나앉으면 곤란하잖아. 좋은 말할 때 도장 찍어. 어차피 당신들은 끝났어. 끝났다. 정말 끝난 것일까요? 10년 전 베로나에서 불임 선고를 받았을 때 저는 이미 한 번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산마저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저 거대한 굴삭기 앞에서, 저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갓난아이를 아는 외국인 여자와 다리. 부러진 목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제 목을 조르고 현실이라는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깨진 악기 조각 위로, 쓰러진 남편의 등 위로, 그리고 공포에 질린 제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늘도 우리를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김 본부장이 내민 계약서가 빗물에 젖어 펄럭였습니다. 포기각서. 그 네 글자가 마치 제 사형 집행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이대로 저 악마 같은 사람들에게 무릎 꿇어야 하나?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용역들이 실수로 깨트린 항아리에서 흘러나온 것. 그것은 우리가 5년 동안 땅속에 묻어두고 숙성시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천년오칠 원액이었습니다.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는 검붉은 액체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깊은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숲의 청량함과 오래된 흙의 묵직함, 그리고 비에 젖은 나무의 알싸함이 뒤섞인 그 향기.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석 씨의 땀이었고 나의 눈물이었으며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녹아든 시간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향기가 절망의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저의 코를, 그리고 죽어가던 제 영혼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향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향기 속에 우리의 진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법으로, 폭력으로, 거짓말로 우리를 짓밟아도 이 향기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절대 훔쳐갈 수 없습니다. 쓰러진 남편이 꿈틀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이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서늘한 오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누구인가?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죽은 소리도 살려냈던 이자벨라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 남편을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이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저는 빗속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치맛자락을 털어내고 김 본부장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빛을 본 그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가장 완벽하고 또렷한 한국어로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항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건, 아니 존엄을 건 최후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지다 못해 마치 하늘이 쏟아내는 억하심정처럼 제 정수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파편을 쥔 오른쪽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이 신경을 타고 뇌까지 찌릿하게 전달되었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흐릿해져 가던 제 이성을 차갑게 깨우는 각성제와도 같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제 손바닥이 찢겨서 나오는 선혈인지 혹은 깨진 항아리에서 터져나온 오칠 원액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아수라장 같은 마당을 잠식하고 있는 기묘하고도 압도적인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코끝을 스치는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폐부 깊숙한 곳을 파고들어 잠들어 있던 세포 하나하나를 강제로 흔들어 깨우는 거대한 진동이었습니다. 김철민 본부장은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감지했는지 뒷짐을 지고 있던 손을 풀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말끔한 이탈리아산 수제 구두는 진흙탕 속에 처박혀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 그 오만함의 각도까지 제 눈에는 슬로모션처럼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고 혀가 움직이고 목을 대가 울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 제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가 돌았나? 야, 못들 해. 저거 안 치우고. 그의 명령에 멈칫했던 용역 깡패들이 다시 쇠망치를 고쳐 쥐며 저를 향해 다가오려 했습니다. 쇠망치의 차가운 금속성이 빗소리를 뚫고 제 고막을 긁어댔습니다. 공포가 다시금 발목을 잡아채려던 그 순간 저는 손에 쥔 깨진 옹기 조각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검붉은 오칠 원액이 묻은 그 파편은 잿빛 하늘 아래서 마치 응고된 피처럼 혹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기이한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멈춰요.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묵직했습니다. 서툰 한국어 발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세는 그 어떤 웅변보다 서늘했습니다. 다가오려던 용역 하나가 주춤하며 멈춰섰습니다. 그 사내의 코가 벌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당신도 맡았겠죠. 인간이라면, 숨을 쉬는 생명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이 냄새를. 깨진 항아리 틈에서 흘러나온 것은 단순한 도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가, 아니 태석 씨의 집안이 3대를 이어오며 강원도의 흙과 바람 그리고 불로 빚어낸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5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서 숨죽여 익어왔던 그 농축된 생명이 항아리가 깨지는 비극을 통해 역설적으로 세상 밖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던 차가운 북서풍이 마당을 휘감으며 오칠 원액의 향기를 김 본부장과 구경꾼들이 서 있는 쪽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비에 젖은 흙내음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코를 톡 쏘는 알싸한 소나무의 송진 향이 터져나왔고 그 뒤를 이어 깊은 숲속에 젖은 낙엽 냄새 그리고 오래된 절간의 대웅전 기둥에서나 맡을 법한 그윽하고 신성한 나무 냄새가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것은 화학 성분이 흉내낼 수 있는 얄팍한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로나의 공방에서 수백 년 묵은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복판을 뜯어냈을 때 맡았던 그 세월을 압축해 놓은 듯한 장엄한 향기보다 더 원초적이고 강렬했습니다. 김 본부장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역겨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본능적인 당혹감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맡아본 적 없는, 자신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고귀한 향기가 눈앞의 쓰레기장에서 나고 있다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빗물을 튀기며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흙이 제 발목을 잡아당겼지만 제 다리는 땅에 뿌리를 박은 거목처럼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와의 거리는 불과 5걸음. 저는 그의 눈을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동공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쓰레기라고요? 냄새를 맡아봐요. 당신의 그 비싼 구두보다, 당신이 뿌린 그 역겨운 향수보다 이게 더 진짜라는 걸 당신 코는 알고 있을 텐데요. 김 본부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아, 당장 끌어내. 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용역들조차 멍하니 코를 벌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에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쇠망치를 든 거친 사내들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어릴 적 시골집. 마루 냄새, 어머니가 장독대를 닦을 때 나던 냄새, 그 아련한 그리움을 건드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베로나의 콩쿠르에서 심사위원들을 압도했던 마에스트로 이자벨라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파편에 묻은 끈적한 오칠 원액을 검지손가락에 찍어 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KS 악기사 전략기획 본부장 김철민 씨. 당신이 3년 전에 특허냈다는 그 기술, 다공성 목재 코팅이라고 했나요?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빗물이 입안으로 들어와 짰지만 뱉지 않았습니다. 당신 몸에서 나는 냄새부터 분석해드릴까요?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슈트, 드라이클리닝 용제인 퍼클로로에틸렌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헹굼을 제대로 안 해서 잔류가스가 남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뿌린 향수, 우디 노트를 표방한 최고급 라인이겠죠? 하지만 내 코는 못 속여요. 그건 진짜 샌다루드가 아니에요. 원가를 낮추려고 섞은 합성 향료 아이소보닐 사이클로 헥사놀 냄새가 역하게 올라오니까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가짜인 당신처럼 말이에요. 김 본부장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제가 뱉어내는 전문 용어들과 확신에 찬 어조,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서 뿜어져 나오는 전문가의 아우라에 기가 눌린 것입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림을 멈췄습니다. 그저 외국에서 온 첩 정도로만 여겼던 저 여자가 지금 대기업 간부를 상대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오히려 그를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바닥에 널브러진 무참히 짓밟힌 우리 악기의 잔해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것. 당신들이 부순 이것. 목이 메어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꿀꺽 울음을 삼키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맡아보세요. 이 냄새를. 여기엔 그 어떤 화학약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온나무 수액과 찹쌀풀, 그리고 황토가루만 들어갔죠. 당신들이 말하는 특허 침해? 웃기지 말라고 해요. 이건 3년이 아니라 1000년 전부터 이 땅의 조상들이 해오던 방식이에요. 당신네 회사가 실험실에서 흉내 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 남편은 산에서 나무와 대화하며 이 배합을 찾아냈어요. 이 향기가 그 증거예요.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아니라 숲이 숨쉬는 냄새가 나지 않나요? 제 외침은 빗소리를 뚫고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경꾼 무리 뒤쪽에 서 있던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를 가장 심하게 비난했던 생선 가게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코를 킁킁거리며 깨진 항아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 냄새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장롱 짤 때 나던 그 냄새요. 맞아, 그 냄새요. 썩지도 않고 벌레도 안 먹고 1000년을 간다던 그 오칠 냄새. 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그 어떤 법적 증거보다 강력했습니다. 군중 심리라는 견고한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냄새가 참 좋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저 서울 양반들 향수 냄새는 머리가 아픈데 이건 다르네. 수군거림의 내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비난과 조롱에서 의구심과 호기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경이로움으로. 사람들은 홀린 듯이 깨진 항아리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용역들이 막으려 했지만 사람들의 쪽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흙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비켜. 안 비켜?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군중들의 감탄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석 씨는 퉁퉁 부은 눈을 힘겹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벨라. 그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해냈어. 당신이 해냈어.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태석 씨, 보세요. 당신의 나무가, 당신의 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요. 김 본부장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손이 미끄러워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허둥지둥 휴대폰을 주우려 몸을 숙였을 때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명품 재킷 안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서류 봉투 하나를. 빗물에 젖어 반투명해진 봉투 겉면에 희미하게 비치는 글씨. 이면 계약서 마이너스 이태석 공방 인수 후 부지 매각 계획. 아, 그렇군요. 기술 탈취는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이 땅이었습니다. 우리 공방이 깔고 앉은 이 산자락, 풍수지리가 좋아 리조트 개발 부지로 딱이라던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제 안의 분노는 차라리 차가운 멸시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김 본부장에게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그의 휴대폰을 제 발로 툭 찼습니다. 휴대폰은 진흙탕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내 폰.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베로나 귀족 가문의 영이었던 시절 어머니에게 배웠던 가장 우아하고도 모멸적인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훔치려던 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 땅이었군요. 하지만 어쩌죠? 이 땅의 흙조차 당신을 거부하고 있는데. 냄새 안 나요? 당신 발밑에서 올라오는 이 진흙 냄새가 당신 같은 사기꾼을 얼마나 역겨워하는지. 그 순간 빗줄기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정확히 깨진 옹기 조각들이 널린 마당 한가운데를 비추었습니다. 젖은 오칠 파편들이 햇빛을 받아 흑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반사되어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와 함께 향기는 더욱 짙고 그윽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장터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 본부장도 용역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그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 톡, 톡, 많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그리고 진실된 장인 정신 앞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경외감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제 손에 묻은 오칠 원액을 하늘을 향해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김 본부장이 도망치듯 사라진 뒤에도 마당에는 한동안 기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구름 사이로 쏟아진 햇살이 젖은 땅을 비추자 깨진 항아리 파편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태석 씨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찢어진 입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자신의 몸보다 저를 먼저 챙기는 그 투박한 사랑에 긴장이 풀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멈칫거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생선 가게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흙투성이가 된 제 치맛자락을 거친 손으로 털어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이고 새댁. 내가 미안혀. 늙은이가 눈이 멀어서 귀한 사람을 몰라보고. 할머니의 사과는 댐을 무너뜨리는 작은 균열이 되었습니다. 뒤이어 이장님이 머쓱한 표정으로 빗자루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에이구, 다들 뭐하고 섰어? 이거 안 치우고? 이장님의 호통에 구경하던 청년들이 삽을 들고 달려왔고 아주머니들은 걸레를 가져와 깨진 파편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사과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분주한 몸짓 하나하나가 진심 어린 미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국수를 삶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집에서 담근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냉랭했던 시선들이 온기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우리 마당은 어느새 마을 잔치 마당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피어오른 오칠의 향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과 편견을 녹여버리는 마법의 향수였습니다. 기적은 또 다른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놀러왔던 대학생 한 명이 그 모든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기업 갑질에 맞선 이탈리아 장인의 참교육 마이너스 진짜 명품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그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 300만 회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가 김 본부장의 향수 성분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호통치는 장면, 그리고 깨진 항아리에서 퍼진 향기에 마을 사람들이 감동하는 장면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댓글창은 KS 악기사에 대한 분노와 우리 가족을 향한 응원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저게 진짜 명품이다. 화면 너머로 나무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저런 장인 정신을 짓밟으려 하다니 천벌 받을 놈들.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KS 악기사 본사 앞에서는 불매운동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주가 폭락을 견디지 못한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김철민 본부장은 즉시 해고되었고 산업 스파이 및 업무 방해, 그리고 국유지 불법 매입 시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허청에서도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57 기술은 전통 지식에 기반한 고유 기술로 인정받아 특허 침해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아니, 진실된 향기가 거짓된 악취를 몰아낸 것이었습니다.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주문이 폭주하여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제 고향인 이탈리아에서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라 레푸블리카지는 동양의 신비와 서양의 기술이 만나 기적을 빚어내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제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베로나의 악기협회에서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10년 전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혀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곳에서 이제는 동서양을 잇는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한 달 뒤 저는 태석 씨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탈리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휠체어를 탄 태석 씨는 불편한 몸이었지만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졌습니다. 베로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익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에스프레소 향과 오래된 돌바닥 냄새. 하지만 더 이상 그 냄새는 저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장군처럼 당당하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베로나 시청 앞 광장에 우리의 악기가 전시되었습니다. 투박한 한국의 오칠이 입혀진 바이올린은 이탈리아의 햇살을 받아 붉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과 연주자들이 악기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코를 대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감탄했습니다. 체이 피아로에프 유에모. 이 무슨 향기인가? 나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아. 전시회장 한 구석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불임 판정을 내렸던 그 산부인과 교수님이었습니다. 백발이 더 성성해진 그는 제 곁에 서 있는 5 아이들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인사하자 그는 안경을 벗고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이자벨라, 이게 정말 자네 아이들인가?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제 기적들이에요. 한국의 흙과 나무가 저를 다시 살렸어요. 교수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틀렸군. 의학이 전부가 아니었어. 생명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신비였어. 정말 축하하네, 마에스트로. 그 순간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 하나가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화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수익금의 절반을 떼어 불임 부부들과 미혼모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57 체험관과 경로당을 새로 지어드렸습니다. 우리 공방은 이제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나무를 만지고 향기를 맡으며 치유를 얻고 가는 힐링센터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대패질을 하며 나무의 결을 느끼고 오칠을 하며 기다림의 미학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막내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첫째 하늘이는 아빠를 닮아 손재주가 좋아서 벌써부터 제법 그럴듯한 소반을 만들어냅니다. 쌍둥이들은 제 코를 닮았는지 냄새만 맡고도 오늘 나무의 습도가 몇 %인지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시끌벅적한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 7개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태석 씨의 다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한 재활치료와 온 물찜질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아이들을 재우고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원도의 밤하늘에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바람결에 은은한 온나무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벨라, 그거 알아? 나무는 베어지고 나서도 숨을 쉰대. 정말요? 응. 오치를 머금으면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숨을 쉬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래. 우리처럼.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불임이라는 절망의 도끼에 베어졌던 저, 타국 생활이라는 비바람 속에 옹이가 박혔던 저. 하지만 태석 씨라는 오치를 만나 저는 썩지 않고 다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 아이라는 열매를 맺어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거목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제 볼에 비볐습니다. 고마워요, 태석 씨. 나를 다시 숨쉬게 해줘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부러진 가지였을 거예요. 남편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나를 채워준 거지. 텅 빈 나무통 같았던 내 인생에 당신이라는 선율이 담겨서 비로소 내가 악기가 된 거야. 문득 10년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생각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그날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자벨라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라고. 내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지구 반대편 낯선 땅에서 너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해줄 남자와 토끼 같은 5 아이들과 세상을 감동시킬 향기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 제발 울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완벽한 소리를 찾기 위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뜯어보지 않습니다. 이미 제 삶 자체가 완벽한 화음이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맡게 되는 남편의 살 냄새, 아이들의 정수리 냄새,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마당 가득 피어오르는 흙내음과 나무 냄새.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심포니. 이것은 그 어떤 마에스트로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신만이 지휘할 수 있는 기적의 연주입니다. 내일은 새로 만든 첼로의 마지막 오치를 올리는 날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거창한 소원은 없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우리 7 식구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내 남편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을 사람들 웃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행복한 나무 냄새가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서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밤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춥지 않습니다. 제 등 뒤에는 언제나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소나무 같은 남편이 있고 방 안에는 새근거리며 잠든 나의 천사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보건가입니다. 제 인생이라는 부서진 악기를 사랑으로 완벽하게 수리했으니까요. 타닥타닥. 아궁이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남편의 다리를 주물러줘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가족의 향기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을 빕니다.